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법률 상담도 많이 해보고 강의도 많이 해봤다고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분쟁이 되면 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나에게 말이 분명히 맞는데, 근데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는 알아요. 그렇지만 현장에 없던 사람이 판결을 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입증책임 증거예요.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모든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증거를 챙겨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개인적인 좀 씁쓸한 얘기이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왜 여기 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게 됐는지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2학년 때 이게 좀 비가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딱 오는데 집에 딱 들어가는데 시골에 살았거든요. 군단이 시골이었어요. 근데 밑에 이렇게 마당이 있고 위에 토막이라고 있고 마루가 있고 방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구두를 신고 그 마루로 올라다니고 방까지 들어가서 뭘 붙이고 있었어요. 뭐였냐면 빨간 딱지였어요. 안주 딱지였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물고 계시고 저희 아버님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왜 이런 일이. 그림도 조그마한 액자 같은 거, 돈도 어디서 사든지도 오는 출처불명의 그림에도 붙이고, 책상 뚜껑에 붙이고, 시골에 골로, 거기도 붙이고, 골로 혹시 아세요? 네. 옛날에 그저 어플 이렇게 음식 끓여온 골로가 있어요. 석유 나가요. 거기도 붙이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이장님을 하셨어요. 한 10년 했어요. 옛날에 시골에도 이장님을 한 번 하시고 오래 했어요. 아버님이 뭐냐면, 시골에 가면 예전에는 이제 가을 추수가 끝나잖아요. 겨울 수매를 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수매를 다 해주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내가 생산량이 100가마면 절반 정도 50가마 이 정도만 해줘요. 그러면 나머지 50가마를 시장에 팔아 그 돈을 가지고 자식들을 교회지에 가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저는 오영대예요. 차는 두 번째인데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 이제 그걸 했어요. 마을 시골에서 마을 분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도시에 있는 양곡상을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아서 갖고 가서 양곡상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근데 먼저 이제 양곡상 거래를 쭉 해왔던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한테 먼저 가서 이제 돈을 먼저 받아와요. 그죠? 돈을 예를 들면 3천만 원 받아왔어요. 현금 보관처럼 써줬어요. 그리고 갖고 가서 이제 시골에 가서 돈을 가지고 별을 사겠죠? 그래서 도예지에 있는 양곡상한테 그 별을 갖다 주면서 현금 보관증을 횟수로 써요. 그죠? 그러면 절차가 끝나요. 근데 이 일을 거의 10여 년 가까이 해오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단이 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떤 거였냐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분하고 오래 거래라는 게 신뢰가 쌓였겠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딱 가서 별을 갖다 주고 나면 거래가 끝나니까 현금 보관증 주면 이제 술 한잔씩 치고 나가요. 근데 그날 왔는데 그 분이, 양곡상 가신 분이, 내가 오늘 현금 보관증 깜빡 안 바꿨다고. 우리가 뭐 거래 1, 2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찾아보고 있으면 주고 뭐 없으면 그냥 끝나고 하면 된다고. 그래서 술 한잔 먹자고 해서 술 드셨어요. 근데 6개월 후에 그 현금 보관증을 가지고 안주가 들어왔어요. 한결받았어요. 근데 그게 3천만 원 정도인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면 거의 50년 가까이 40년 정도 전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사놓은 그 정말 금사라기 같은 땅 3마지기 600평 뒤에 날아갔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때 쓰러졌어요. 그 사건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갔다가 치료하고 누워있었어요. 치료비로. 근데 제 기억으로 이제 동네 분들이 이장님 왔어요. 대부분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오셔갖고, 아유, 우리 이장님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한번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하고, 아유, 우리 이장님 법 없이 살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계속 들었어요. 법 없이 살 사람, 법 없이 살 사람. 그 전에는 제가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선한 사람. 그죠? 우리가 법은 우리 인간들이 사는 사회생활의 규범, 법보다 위, 그죠? 우리 도의상 이럴 수 있느냐, 도의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낮아지면 제한을 해요. 이게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법 위에서 살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 법 없이 살 사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안 좋게 들렸어요.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지.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 커가면서. 아버지가 회수해야 될 현금보관증을 회수를 안 했구나. 적어도 회수를 안 했다라면 그 아저씨한테 확인서라도 받아놓을까. 내가 지금 못 찾으니까 없는 걸로 합시다라고 해서 확인서라도 받아놨으면 이 사단은 안 됐을 텐데.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 집행관들이죠. 딱 집행관. 무섭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무서우면서도 왠지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거였어요. 우리는 정말 신발 벗고, 그죠? 흙 묻었으면 거기 토방에도 잘 못 올라가는, 거기 마루는 더더군다나. 근데 그 사람들은 심지어 밤까지 신발 신고 비 온다. 그래서 굉장하구나. 좀 멋있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법대를 가게 되고 또 착하다 보니 흘러왔어요. 흘러왔는데 제가 서두가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법률의 부진이 용서되지 않는다. 적어도 법은 아는 만큼 혜택이 되고 모르면 당하게 돼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정말 그래서 증거를 잘 챙겨야 되는구나. 사회생활 우리가 상가방 임기차 얘기할 때 보면요, 제가 좀 놀라는 건 뭐냐면 오신 분들이 증거 있어요. 뭐 갖고 올까요? 휴대폰 녹음 다 돼요. 그죠? 모든 잘 심지어는 우리가 그분한테 알려줘. 혹시 휴대폰 녹음 안 되지? 안 된대. 그거 보면 녹음 다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다 녹음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분 모르는 거예요. 거기 녹음이 다 돼 있거나 아니면 문자나 내용증을 보내면 내용증을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러면 법률상담에서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세요. 그러면 통지될까요?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효력 발생하는데 내용증명 안 받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뭘로 해요? 법은 의사표시를 할 때 얘를 의사표시를 하라고 돼 있지 내용증명을 하는 말은 없어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만나서 전달해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되고 문자로 해도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증명하기 위해서 우체국이라는 제3자를 끼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거기에 우체국 간이 찍어서 한 통은 보내고 한 통은 내가 가지고 그걸 법정에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카톡 보내가지고 카톡 일자 써가지고 그 사람 읽으니까 일이 집어졌다 펼쳐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증거는 딱 요거만 증거라고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일이 써졌다 이렇게 본다. 아니면 답장을 꼭 한두 마디 네, 영어로는 네, 이 한마디 하면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 인지했네. 그죠? 그런 거 증거 같아요. 그 증거는 중요하다. 그리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솔직히 저기 내용 증명 보내는 것만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요. 내용 증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임대차계획 시적 갱신됐어요. 내가 해지 의사표시를 하라고 돼 있어요. 해지 의사표시가 내용 증명 보내는데 반송 와요. 요즘 집에 누가 나게 있어요? 없어요. 다 반송. 10개 보내면 10개 다 반송돼요. 한 개도 또 나가요. 도착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 딴 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전화로 녹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 결단이 한번 전화 갈게요. 전화 통화하면서 내가 얘기하는 거 녹음했어요. 임대차계획 회의자입니다. 저 며칠날 나갑니다. 돈 주세요. 이 의사표시 효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효력이 있어요. 그럼 이게 불법일까요? 아니요. 당사자도 아니죠.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당사자하고 대화를 같이 했으면 효력이 있어요. 99%가 있으시고 1%가 조금 고민할 건데 뭐냐면요, 우리가 녹음한 것이 형법적으로 문제가 돼, 형사적 문제가 되냐는 딱 하나 규제하는 법이 있어요. 통비법,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받지 않고 녹음한 자예요. 그러면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고 나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사처벌 안 돼요. 형사적인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민사적으로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 헌법상에 동의협상의 음성권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판례가 있어요. 판결이 400여만 원까지 나오고 있어요. 100 얼마짜리 있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거 제출 안 할까요? 녹음한 거? 해요. 다 해요. 왜요? 벌금은 얼마 안 되고 증거. 권리금은 1억인데 벌금 400만 원 내지. 물론 정발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 등기부상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했다고 자기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법원에서 어떤 조그마한 스크래치도 없었는데 이런 건 난 용서 못한대. 손해상해 살아.
말소가 되는데 그 관계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말소상 지우고 듣기 추적해서 얘기할 수도 없고 실제로는 그게 돼도 손해가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변달인데 이런 것도 이제 법률적으로 알아주시면 도움이 되니까 전화로 녹음하는 것도 된다. 근데 대부분 비상송금 가면 녹음한 게 수두룩하게 증거를 내주세요. 녹음한 걸 풀어서 쓰는 걸 녹취서. 녹취사들이 하는 일이죠. 녹취해갖고 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지금 오자마자 녹취를 멋있게 해갖고 갔어요. 얼마 줬어요? 50만. 과제 금액 30만. 물론 소송용 확정 신청에서 상대방한테 판사가 소송용 확정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먼저 고민하고 내가 녹음한 게 있다라고 해도 상대방 반박 못해. 그러면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 굳이 돈 들여서 녹취하고 20만 원 받고 녹취사 비용 50만 원 내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그죠? 녹음도 되고 이것도 된다. 증거도 제한이 없기는 하시단 뭔가를 내가 상대방하고 어떤 법률에 특히 중요한 행위를 할 때에는 항상 증거를 명확히 남기시는 게 법률적 분쟁이 있을 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네요. 자, 여기 이제 그 상가금융 임대차 보호법이 2018년 10월 11일 제가 개정됐었다고 했잖아요. 그 개정되기 전에는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었어요. 최초의 계약이라고. 근데 예를 들면 최초의 계약을 얘기한 사람하고 했어요. 근데 이게 팔렸어요. 기한이. 그러면 기한때 팔린 시점부터 5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계약 최초의 계약 체결일부터라고 돼 있어요. 법에. 그래서 5년 이제 10년으로 연장이 됐어요. 10년으로 연장이 됐는데 그죠? 법이 10년으로 연장이 됐죠. 갱신율 갱신하시는 분이요. 근데 10년으로 연장이 됐는데 10년이 다 됐어요.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 임차인이 상가금융 임대차 보호 때 권리금 횟수 기획보상이라는 게 있더라. 나 그거 행사해서 신규 임차인 데려왔다. 계약해줘 이렇게. 그러니까 임대인이 야 너무하네. 법 개정돼가지고 당신은 그 이전에 온 사람인데 권리금 횟수 기획까지 보장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법원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그래도 보호는 해주세요. 자, 여기 이 경우도 꽤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권리금을 받으려면 지금 현 임차인,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서 계약을 해주세요. 이 사람하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임차인이 임대인이 뭐라면 내가 쓸 거다. 내용증을 딱 걸었어. 내가 쓸 거니까 너 비워라. 그러면 새로운 신규 임차인 데려가면 계약해줄까요? 안 해주죠. 그죠? 그렇게 명확한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임차인 찾으려고 할 필요 있을까요? 그게 필요한 행위죠. 그래서 법에서 이거 들고 빨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 신규 임차인 데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죠? 임대인에게 권리금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예요. 수리비. 요건 진짜 요즘 문제 많죠. 오래된 누수 많이 나서 저도 사실은 아파트 제일 위층에 사는데 한 40년 된 아파트다 보니까 한 3년 전에 3군데를 누수 때문에 수리해줬어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누수가 한번 일어나면 원인을 잡으려면 그냥 잡히지 않아요. 누수가 물이 떨어진 점에서 제가 많이 본 게 물이 떨어진 데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는 오히려 확률적으로 매우 달라요. 왜냐하면 엉뚱한 데서 들어오다가 가장 약한 부분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놀랍게도 다 털어봐야 돼요. 주 배수관부터 쫙 들어가요. 그러면 돈도 300, 500카 또 시간도 많이 걸려요. 엄청 피해를 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싸우고 지금 윗집 아랫집 이게 집합 건물에 살다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소음. 엄청나죠? 소음 살인사건도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수.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사람이 어떤 얘기냐면 상가인데 위층에서 누수가 돼요. 두 사람 다 상가 건물주예요. 누수가 되니까 아래층에서 수리해달라고 했겠죠. 그럼 위층 사람이 기발한 제안을 했어요. 수리를 아래층 사람이 요구를 못하고 어떤 거였어요? 너 보니까
건축허가 안 받고 변경하기 있더라 건축물. 너 불법 건축물이야. 내가 신고하겠어. 강제이행 부과금 철거될 때까지 아마 숱하게 나올 것 같아. 내가 그 수리하는 한 150 드는데 선택해. 이랬다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누가 고쳐야 돼 이거? 어떻게? 실제로는 불법 건축. 실제로는 아래층단을 고쳤어요. 아래층단이 뭐라 그러냐면 나 억울해. 나도 이거 샀는데 내가 처음부터 한 거 아니다. 근데 놀랍게도 불법은 현재의 불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제이행 부과금 현재 불법을 갖고 있는 건물의 소유주가 쉬워졌다.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생각보다 권리가 있는데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구나. 내가 법적으로 강하게 요구하려면 나도 불법이 없어야 되구나.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리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수 관련된 거, 또는 누수 아니어도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민법상의 임대차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임대인의 임차 목적물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 유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수선을 유지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임차에는 수선이 필요할 때 즉시 통지해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상가금 임대차 그러면 특별법이라고 말씀드리죠. 그 일반법이 민법이에요. 민법에도 임대차가 있어요. 거기 중에서 특별히 상가부분을 떼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없는 것들은 민법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크게 의무를 보면 자,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 대파손 수리, 그다음에 건물의 중요한 구성 부분 대수선, 그다음에 기본적인 설비 교체, 노후로 인한 수선, 요게 이제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거는 임차인 과실을 뭘 깨버렸다든가, 그죠? 뭘 설치하다 뭘 깼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모품 교체하는 거죠. 형광등이라든가 뭐 간단한 소모품들 이런 것들은 임차인이 한다는 거죠. 그럼 좀 구체적인 거 볼까요? 수도 주 배관, 주 들어가고 뭐 기본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임대인의 수선 유지에 의해서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주방 바닥 누수인데 이것도 임차인이 이제 상가를 운영하려면 주방을 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다 보니까 이제 뭐 배수관이나 이런 거 만드는데 그게 문제 있을 때 그거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그 창문 이런 게 출입문이 있어요. 근데 좀 헐네요. 근데 이제 영업을 새로 하려면 깨끗한 걸 바꿀 거 아니에요. 자기 영업의 목적에 맞게 바꿨어요. 이 경우는 누가 부담해요? 임차인이 부담해요. 그러니까 자기 영업을 위해서 특별히 설치한 시설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시설로도 쓸 수 있는데 자기 영업을 위해서 특별히 좋은 걸 교체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일러 이건데요. 이것도 되게 많이 와요. 상담이 겨울 되면 뭐 상담이 꽤 와요. 이게 뭐냐면 보일러가 내용연한이 한 10년 되나 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날 오니까 보일러 멀었다는 거예요. 멀어 터졌어요. 근데 이게 11년째 됐어요. 공개롭게로. 근데 이제 건물주가 이거 그 날씨가 추우면 당연히 좀 틀어놓고 해야 했는데 당신 여행 가고 잘못하면 과실된 터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내. 수리비가 120만 나왔대요. 저거 수리하라면. 그거 이거 누가 부담해요? 네? 11년째예요? 네, 11년 됐어요. 반반. 반반. 자, 찍어보세요. 이건 정답 없을 수도 있죠. 이게 어떤 판사가 네? 반반에. 네, 반반. 굉장히 마음이 상하시는데 반반. 저 같으면 끝까지 가보겠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근데 이게 임차인의 과실이면 임차인이 그것도 수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용연한이 끝났어요. 근데 임대인 주장은 그거예요. 아니 이 사람 너 당신 이전에 임차인은 아무 문제 안 일으켰다. 근데 네가 바뀌어갖고 네가 그 여행 갔다 오는 거랑 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근데 문제는 손해 예를 들면 통파된 건 과실이 있다고 치지만 손해배상할 때 우리가 과실이 있어야 되고 손해가 있어야 되고 손해와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런 관계가 다 인정돼야 돼요. 그러면 손해가 있냐? 내용량이 다 끝났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손해 없다고 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일러가 100만 원짜리라고 해보세요. 만약 10년 내용연수라 그러면 5년 지나면 50만 원은 감가상각된 거예요. 50만 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러 수리를 내가 잘못해서 해줬어요. 이게 5년 됐어요. 근데 내 잘못으로 과실을 새 걸로 교체해줬어요. 그러면 그 비용을 내가 다 부담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감가상각은 비용만 부담해야 되니까 내가 100만 원을 들여서 했다면 50만 원을 가치는 오히려 남아있는 거죠, 거기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층에 누수. 이것도 좀 누수 원인을 찾아서 원래 수도 배관, 보일러 배관이 누수 있었으면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임차인이 설치한 거 이런 것들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게 이거 틀리고요. 관리비. 이것도 참 관리비에 대해서도 되게 말이 많죠. 그죠? 관리비 이 부분도 참 명확하지 않은데요. 사실은 저 관리비가 이제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규약 같은 걸로 보통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 규약은 대부분 보면 그 전용 부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전용 부분의 비율에 따라서 보통 정해집니다. 그래서 평당 얼마 이런 얘기가 그런 거죠. 네, 비율에 따라 하는 거고 일반 상가의 경우는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네, 계약에서 관리비 얼마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관리비에서 가장 문제되는 건 뭔지 아세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관리비가 너무 높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관리비가 충분히 들어갔다. 그러면 임차인이 뭐라고 그럴까요? 청소를 해주세요. 관리비 사용 내역 좀 봅시다. 임대인 보여줄까요? 안 보여줘. 왜요? 네? 월 차이를 전가하는 거죠. 아니 내가 보여주는 건 없죠. 법에 없으니까. 괜히 내고 왜 보여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도 법에도 없고 아니 부담하면 당신이 자신은 법적으로 가야 된다. 왜 내거 보여주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집합 건물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특별법 관련해서는 이제 공개 규정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 상인과 임대인 입장에 관해서는 안 보여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가 협의를 하라고 해요. 아마 여기 서울시에도 상가 임대차 있고 저희 법률구조공단에도 상가 주택 임대차 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보통 이제 조정을 해요. 조정을 하면서 이건 어떠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합의가 되는 걸로 끝나고 안 되면 법원으로 갑니다. 자, 상가 관리비 5% 이상 이거 될까요? 5% 이상.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5%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료 이상할 때 상가 건물 임대차에도 5% 있습니다. 관리비 어떻게 될까요? 관리비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5%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5%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올렸어요. 상가 관리비가 예를 들면 1,000만 원에 100만 원인데 관리비가 50만 원씩 있다 갑자기 관리비도 100만 원 주세요. 제가 같이. 그러면 임차인이 뭐라고 그럴까요? 못 내겠는데요. 몇 개가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관리비만 안 내면 되는데 월 차이가 안 될 거예요. 부당하다. 아직 3개월 딱 지나니까 임대차가 해지해버리네. 관리비 안 낸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차임 3개월 연체한 걸로 해지해버렸어요. 해지가 정당할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감정이 당하면 모든 그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관련돼서 끌어버리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낼 거 내면 싸우는 거예요. 그죠? 임차료는 내면서 안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공탁하면 돼요. 공탁. 만약에 내가 줘야 될 부가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연체시키기 위해서 안 받는다. 그러면 내가 현실 제공했는데도 안 하면 민법 487조 봐요. 그래서 민법에 공탁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공탁할 수 있어요. 네, 공탁을 하면 중고로 칩니다. 그건 공탁수에 맡기지만 이게 제한이 없어요. 임대료가 아니기 상한규 적용 안 됩니다. 다만 과도한 경우에 나오죠. 이제 임대 입장이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요즘 뭐 전기세 올랐고, 뭐 물세 올랐고, 가스세 올랐고 다 올랐다.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한지 근거 제시를 해서 임차인을 설득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박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정을 해보되 안 되면 법원에 가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판사님이 정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해죠? 임차인 관리비 이상의 협조 아니면 계약 해지할 수 있나?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요? 관리비 이상을 했는데 안 줘요. 관리비 50만 원이라고 했는데 100만 원 올렸는데 안 줘요. 이제 이 경우 계약 해지 사유일까요? 안 돼. 이유는 법에 규정 없어요. 차임 후 3개월 연체에 해지된다고 했지만 관리비는 없어요. 그러면
안 내고 싸우고 임대료를 내고 이러면 계속 분쟁이 돼요. 나중에 가서는 이제 법원에 가서 아니면 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조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렇죠? 불가요. 임차인이 기존수 관리비만 지급하면서 협의를 계속 지속한다. 50만 원만 내면서 인상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약 해지하여서 법원에 소송이 건물 비워라 이렇게 소송하더라도 판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판사하고 합리적인 보겠죠. 그래서 관리비 인상이 합리적이면 인상 혜택을 어느 금액으로 할 수 있겠죠. 요거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어요. 이거 조금 원상회복 잘 좀 보세요. 요거는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겁니다. 원상회복에 대한 구체적 약정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차가 종료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차한 건물을 원상회복해서 임대인한테 줘야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돼요. 동시에 해야 돼요. 근데 약정이 있는 경우 있어요. 왜냐하면 시설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죠? 시설이 임대인한테 유익할 수도 있지만 치우는데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순서대로 그려놨는데요. 원상회복과 구체적 약정이 있는가? 약정에서 이런 게 있어요. 가벽 설치는 철거하고 전체 벽을 흰색으로 칠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약정이 있으면 이 약정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 해줘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밑에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전임차인 영업양도가 영업양도 계약이 있는가? 무슨 얘기냐면 전에 펌프집 환산할 때 내가 이어받았다. 이어받았는데 임대 끝났는데 원상회복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에 임차인이 시설한 것도 내가 치워야 돼? 왜냐면 내가 권리금 받았으니까 시설 인수한 걸 봐야 되는 법리라기 때문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 이게. 근데 여기서 보면 영업 양도를 했다는 거는 물적 시설물만 공개 아니고 전부 다 인수한 거예요. 아까 말한 권리금처럼. 그렇죠? 영업 양도라는 것은 권리금 받듯이 모든 거. 예를 들면 고객 승계라든가 거래처 고객 노하우 다 포함해서 얘기하죠. 이 영업 양도를 했다라면 그때는 전 임차인 원상회복으로 내가 승계하는 거예요. 그 홈포칙이 없는 상태로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또 없었어요. 영업양도 없었어요. 그냥 시설만 그냥 받았어요. 시설만 보고 이게 내가 예를 들어 책상 몇 개 요것만 딱 인수한 걸 했어요. 이게 시설양도냐 영업양도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시설만 받았어요. 이 경우에는 단순히 시설만 받았을 때는 그 홈포집 내가 인수받을 때 상태만으로만 돌려주면 돼요. 네. 그죠?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가끔 논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대법원까지 간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러니까 처음에 딱 봐서 원상회복에 대해서 약정이 있는지,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가야 돼. 약정 없으면 이렇게 내려와서 영업을 양도해 있는지 그냥 시설 정도만 양도해 있는지, 영업을 양도했다면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까지 내가 다 치워야 되고, 만약에 그냥 시설만 이렇게 물려받았다 이런 경우는 나는 내가 설치한 부분만 원상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벽지나 바닥 원상회복 해야 될까요? 벽지나 바닥. 이게 기본적으로는 소모예요. 소모품이죠. 우리 벽지나 바닥 이런 거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게 원상회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이제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원상회복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못 놔요. 33달을 했고요. 그러니까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겠죠? 몇 달이 비싸요? 6달 갔어요. 임대료가 100만 원씩인데 600만 원 달라고 해요. 저기는 나갔어요. 대입자는 나갔는데 600만 원 내라 그랬어요. 줘야 될까요? 얼마를 줘야 될까요? 원상회복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임대료가 6개월가 600만 원이 더 내놨어요. 600만 원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줘야 될 것 같아요? 줘야 될 것 같아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받아야 될 것 같죠. 원상회복이라는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상회복이 돼야 새로운 사람을 찾을 건데 그걸 못 찾게 했으니까 해줘야 된다. 또 안 줘도 된다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상가를 넘겨받았죠. 그러면 이해가 하려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내가 계속 방치하면 나는 임차인이 안 들어오고도 계속 받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법에서는 그렇게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인수받았으면 네가 인수받아서 원상회복 할 수 있는 그 기간까지만 한 15일간 공사하고 그러면 그거는 인정해주겠다.
그죠? 이게 보면 지체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회복까지 하는 게 아니고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기간만 인정해 근데 주고. 원상회복이 안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게 좀 일반적인 상황 아닐까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근데 저렇게 해서 대법원까지 간다는 얘기는 어떤 형태로든 돌려줬거나 이런 문제 있었겠죠. 그죠? 또는 보증금이 다 까였을 수도 있죠. 월세 아니라 보통 까인 경우 많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저게 이제 모든 사실관계를 다 보면 일시부터 다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대부분 판례로 좀 나오면 뭐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원상회복을 할 때 동시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남아있을 때는 그래서 공제해버리거든요. 공제 예를 들면 원상회복 비용을 내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내 생각인데 있는가 이렇게 했어요. 임차인이 뭐 500이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임차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보증금인데 1,000만 원이라고 원상회복 비용을 빼버렸어요. 이걸 줬어요. 1,000만 원만 줬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소송해. 그래. 소송할 때 이유를 드려야 돼요. 뭐 하고 소송할 때 어떻게 하고 해야 될까요? 뭐 달라고 해야 될까요? 보증금 보증금 받아 그렇죠.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반환. 보증금.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거죠.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그 보증금 덜 줬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인정한 보증금에 그 원상회복할 비용 빼고는 보증금이 미납된 걸로 가지고 돌려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자로 청구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원상회복 부분인데요. 뭐 벽이나 바닥, 천장, 마감재를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건데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원상회복 제일 임대차에서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요. 차인 인상 부분을 덮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누수나 이런 거 덮어요. 그 다음에 좀 돼서 이제 좀 지나면 계약기간 끝나면 권리금 때문에 덮어요. 그 다음 또 좀 보증금하고 원상회복 때문에 덮어요. 근데 대부분의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약은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그 계약자의 원칙에서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민법상의 임대차에서 강행 규정이라고 해서 그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규정되어 있어서 임차인한테 불리한 거. 임차인한테 유리한 건 괜찮아요. 임차인한테 불리한 건 필요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은 특약을 맺어서 당사자가 계약이 끝났을 때 서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거 딱 정해놓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은 나갈 때 저 규정을 보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걸 안 하면 왠지 나갈 때 특약 같은 게 없으면 내가 뭔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뭔가 안 내줘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특약 하나 볼게요. 이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15조 이런 말이에요. 이 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 이 법 규정이 없는 건 상관없어요. 그죠? 이 법 규정이 없는 것들 아까 뭐 회복한다는 특약 뭐 이런 거 상관없는데 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한다든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특약을 해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한테 유리한 면적이 없다. 임차인한테 유리한 면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을 갖고 이게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하는 법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이란 말이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차이는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규정이 있어도요. 강행규정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특약만 쭉 보고 간단한 질문 드리면 아마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은 매매시 조건 없이 명도한다. 이 특약이 들어갈까요? 뭐요? 그죠? 자, 요거는 차액 면세 시 20%의 지연료를 주기로 한다. 이게 특약이 필요할까요? 지금 은행 금리 얼마죠? 법정이 20년이 아니고 20년. 뭐가요? 법정이자가 좀 높지 않나요? 법정이자요? 네, 법정이자는 민법상 법정이자는 연 5%고 상법상 법정이자는 연 6%고요. 이자대항법에 의한 이자는 20%. 그러니까 23%가 헷갈리네. 20%가 아닌가 싶어요. 이자대항법. 대부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 대부를 억울한 사람한테 빌릴 때는 대부업법이에요. 그 대부업법을 위반해서 하게 되면 형사처벌도 받을 뿐더러 그 금리 이상 받은 것에 대해 돌려달라고 하시죠. 일단 개인과 거래는 이자대항법 적용받아요. 그리고 이 지금 지연이자 20%는 그 예를 이자대항법 이런 거 걸리지 않아.
그 이자, 이 지연이자라는 게 손해배상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주인한테 줘야 되는 약정이자는 게 아니고 안중으로서 책임을 묻는 걸 우리 지연이자, 불법 회의, 손해배상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납부하기 한가 이게 효력이 있어요. 그죠? 유효해. 지연이자 부분. 아까 앞에서 조건 없이 연구한다고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다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기간을 뭐 조건을 뭐 얘기할 때부터 몇 개월을 보호해준다. 또는 새로 상가를 얻을 때까지 뭐 해준다. 또는 시설을 일부 어디든 좀 보관해놓는다. 그러니까 뭐 조건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조건 없이 연구하겠다. 아무리 조건 안 달고 걸리면 안 받겠다. 뭐 이런 거는 안 된다. 회실하겠다. 지금 아파트는 자, 대부분 이런 거 조건을 달잖아요. 임대인의 차익 인상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임대인 차익 인상이 네,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이 법에 규정된 약정, 이거에 규정된 게 있죠. 5% 넘지 말라고 있죠. 근데 이게 임차인에서 불리한가요? 안 불리한가요? 원리는 불리하죠. 그러니까 효력 없어요. 상가법 임대차보호법 제15조 강의 규정에 의해서 위반된다는 거예요. 임차인은 모든 시설물을 수리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이것도 민법상 임대차 수선유지구라든가 이런 걸 있고요. 그다음에 재소전하에 혹시 들어보셨어요? 재판으로 가게 되는 시간과 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판하기 전에 법원에 가서 재소전 하회를 하고 하회 조서를 받는 겁니다. 그때 재소전 하회하면서 기간이 종료하면 갱신 요구 없이 연도하기로 합의한다 이런 게 있어요. 이 특약은 어떻게 유효하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특약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판례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물론 이제 판례에서 논거를 가지고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결은 판결 주문과 판결 이유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게 그것도 유효다 그러면 그 이유를 써요. 근데 이제 그 이유나 이런 것이 어떤 분들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거에 뭐 별개고 지금 현재 교육사는 실무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 종료 후 천정에 뭐 텍스 바닥 타일은 전 상태로 철거하게 한다. 그리고 유효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꽤 있어요. 내가 이거 학원하려고 하는데 잔금 지급 줬어요. 이게 특약을 뭐라고 하냐면 잔금 후에 해당 건물이 유효 건축물 등재를 위해서 학원 허가가 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이렇게 해지할 수 있다. 이거 효력 있어요. 왜냐하면 학원을 하거나 처음에 영업이 경험이 없는 분들은 저런 특약을 써놓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 건물에 어떠한 이유로 허가가 안 나버리면 영업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약을 해놔야 법률적 분쟁을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네, 이것도 있죠. 그 상가에서 한 대당 하나 주차하고 한 대 더하면 10만 원 낸다. 이런 것들도 유효합니다. 이건 볼까요? 매매 재건축을 할 경우에 임대인은 3개월 임차인지 통보하고 임차인 나가야 된다. 즉시 명단. 이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상가금의 임대차금은 계약 시에 최초의 계약 시에 얘기했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건 무효인 거예요. 대신에 누가 한번 봐볼까요? 임차인이 반대로 임차인이 이제 계약 기간 중 해지 통보를 원할 경우에 뭐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2년 정했어요. 근데 임차인이 혹시 내가 모르니까 이거 하나 넣어볼까 하고 취약을 넣었어요. 장사 안 되면 해지하죠. 이게 딱 넣었어요. 3개월 전에 통보하고 임대 통보가 있으면 3개월 즉시 보증금 반환한다. 이거 별게 있을까요? 이거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법의 규정이 있지만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만 무효지만 임차인한테 유리한 거는 유효예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중개보수 보겠습니다. 중개보수는 뭐 간단하게요. 중개사업에서 괜찮은데 상가의 경우는 0.9% 상한이죠. 그 다음에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 오피스텔은 주상이잖아요. 주로도 사용하고 상가를 사용하는데 여기 부엌 화장실 있는 경우는 매매 0.5, 임대차 0.4. 시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급 시기 때문에 가끔 물어보는 게 있어요. 중개사분들께서. 약정이 있어요. 언제 주기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약정이 없을 때가 문제가 돼요. 이때 이제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인데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는 날 보통 해요. 근데 중도금까지 줬어요. 잔금을 안 줘서 회시가 됐어요. 자, 이제 중개사 보수 받을 수 있을까요? 받아요. 받아요? 우리 받아요.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중동까지 넘어가면 받아요. 중도금까지 넘어가면 계약금만 있을 상태는 안 될까요? 기본적으로 중개사의 역할을 보면 중개계약이 위임계약이에요. 내가 건물주다 그러면 중개사한테 위임해서 내가 중개행위 이거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위임계약하는 거고. 그래서 임차인도 마찬가지. 임차인도 중개사한테 의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양쪽으로 받으면 두 군데 다 중개 의뢰를 받은 거죠. 그래서 양쪽이 청구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어떤 사람이 중개사 잘못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뭐가 틀어져서 그냥 딱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중개사가 발품을 열심히 하고 계약서를 딱 쓰고 자기 시키겠다고 그러고 그 보증까지 하는 보증보험 증금에 다 붙였어요. 근데 갑자기 안 된다고요. 왜? 여기 있잖아요. 여기 대금 안 나간다 주는데 대금 안 나가 안 되는데 왜 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과실이 확실히 있다는 거죠. 중개사는 고의로 계약을 깨지는 없겠지만 과실이 없다면 물론 중개사가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소액적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사람의 권리가 있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실제로 받는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어도 그 권리에 대해서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격구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법치주의 사회라고 있기 때문에 법의 힘을 빌어서 판결을 받고 그로 인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권리금 수수료 상한 없습니다. 권리금. 이것도 상상한 제가 경험이 하면 권리금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권리금을 주장한 중개사분 또 뭐라 그러냐면 이거 5년 동안 안 나가는 거 내가 작업해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 권리금이 무려 1억이에요. 근데 권리금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막상 계약이 성립되고 나니까 권리금 1억 주라는 거 왠지 중개사 수수료만 2, 3천이 될 것 같은데 1억 중개사 수수료 2, 3천 권리금 1억 2, 3천이라고 돈이 부담돼요. 그렇지만 권리금은 줘야 돼요. 그죠? 이거는 중개대상물하기 제한 안 받아요. 여기 부가가치세. 네, 저도 전세 살 때 계약을 했었는데 보통 우리 임대하면 중개사 수수료에 대해서 혹시 부가가치세 내보셨어요? 내야 돼. 일반 건 아니고. 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내보신 적 있어요? 예. 내보신 적 있어요? 내야죠. 내야죠. 맞습니다. 법률상으로 내야죠. 근데 실제로는 중개사들 경쟁이 심하게 몰라도 실제로 아주 일부 그 상권이 잘 나가는 데나 아파트도 좋은 데나 이런 데는 받고 아닌 데는 그냥 안 받아요. 부가세 10% 해가지고 200만 원, 220만 원 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 규정이 5%, 0.5% 했는데 200만 원이 했는데 갑자기 부가세 되려 그러면 되게 생소한 거예요. 네? 내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이제 네. 아까 그 재개발 맨 처음 특약 첫 번째 거요. 네. 재개발 재건축 매매시 부분없이 용도한다. 네. 아파트는 또 이걸 쓰거든요. 네? 아파트 계약서 쓸 때는 이걸 꼭 쓰거든요. 이 문장으로 재건축 네. 재개발이요. 그것도 네. 무료예요. 아니, 아파트 그건 아니고 상가에 관련된 거고요. 네. 그건- 아파트에서는 실제로 보면 그 재건축과 재계약과 관련해서 이건 비워지게 한다 이러면 유효한 걸로 제가 판례를 기억하거든요. 그 재건축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는 상가 조정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무료예요. 이거는 네, 상가 관련 판례니까요. 지금 설명이 되거든요. 네. 지금부터 제가 이제 질문을 한 10분 정도 갖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네. 집합법률 상가에서 공용면에서 이제 시설에 대한 그 투자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관리기관이나 관리단이 없으면 이제 임대인한테 임차인이 이거를 청구를 하지는 않는데 관리단이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 저희가 관리비의 시설 유지보지에 대해서 이제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은 관리단에다가 이거를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관리단에서도 임대인한테 이제 이거는 우리 쪽에 하는 게 아니고 임대인한테 청구를 해라라고 계속 이렇게 서로 이러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어느 쪽에서 소득상을 해야 되는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관리단 자체가 소유자가 결합된 걸 관리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관리회사와 관리단은 다르죠. 관리단이 결성되어 있고 관리단에서 관리회사를 해서 관리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해도 관리회사한테 얘기하죠. 문제 있어요. 그러면 관리단에서 관리회사에서 관리단에서 얘기해서 이거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맞다. 이렇게 하면 관리단이 당사자가 맞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거기에 어떤 특약으로 또 관리회사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그런 특별한 법적이라는 게 있지 않는 한 관리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그게 임대 자녀도 상관없으니까 신규 건물인 경우에 네. 뭐 마모 상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네. 임차인이 뭐 텍스나 천정을 그냥 싹 갈아엎고 컨셉에 맞게 갈아엎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왔을 때 이제 그게 두 개가 다 그래도 뭐 사용 가능한 범주라고 하면 이것도 맨 처음 체크 상태로 싹 다시 깔아주고 가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특약이 없었을 경우. 네, 특약이 없다 그러면 원상 회복이라는 의미 자체를 이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최초에 빌린 당시의 상태 변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설치된 시설이 자연 상태에 마모가 되거나 감소하거나 그런 건 원상 회복이 아니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영업을 필요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다. 바닥도 좀 좋은 걸로 깔고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경우는 실제로 임차인이 그 시설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 임차인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고 철거해달라 원상회복해달라 그러면 제 판단에는 원상회복 하는 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아까 보일러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보는 거죠? 아니요, 이게 딱 지금 제가 10년에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내구 연한은 이제 각 가전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구 연한이 이런 걸 감안해. 왜냐하면 감가상각은 되거든요. 모든 물품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대가 떨어지고 우리가 중고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중고된 상태에서 내가 새 것을 설치해줬다면 그 주인이 이익을 본 것이 되잖아요. 그 가치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제 판례도 보면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많이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